안녕하십니까 인턴 여러분. 오늘은 슬기로운 기업 분석, 해외 기업 분석 시간입니다. 저희가 같은 스튜디오에서 매일 촬영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뒤에 이제 그림도 좀 생기고, 저희 라운지 와 보시면 바깥에도 이제 그림들이 좀 생기고 조금 더 라운지가 생기있어집니다. 제 왼쪽에는 김유리 프로 오늘 발표 준비해 주신 분이고요. 제 오른쪽에는 최로 상무님 계시는데, 오늘은 기업 분석 샌디스크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매주 주간 추천 게임 하시는 건 아마 우리 가깝게 지내고 오래된 인턴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한 주는 최일호 상무님께, 한 주는 김유리 프로에게 제가 매일 읽고 있습니다. 그분이 요즘에 어떤 종목들이 가장 핫한지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종목 샌디스크도 그런 관점에서 선택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워낙에 급등한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점검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되셨죠, 상무님? 예, 왜 오르는지 아니면은 더 오를 여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네, 기업을 좀 자세히 네, 뜯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유리 프로 2주 전인가요? 4주 전인가요? 우리 랩리서치 같이 한 게 3주 3주 전인가요? 예. 미국 기업 전문으로 이번 주는 샌디스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기업은 샌디스크입니다. 아마 이제 다이소에서 뭐 USB로 한 번쯤 그쵸, 보셨을 그쵸. 회사 같은데요. 오늘은 샌디스크를 뭐 USB 회사가 아니라 이제 반도체 기업이자 AI 인프라 관련주의 멀티플을 받는 회사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첫 번째로 이제 AI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안에서 각 칩들의 역할이랑 가치 변화, 그다음 그 안에서 샌디스크의 위치, 마지막으로 그 결과로 나타난 주가 움직임, 요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먼저 이제 주요 투자 지표들 이제 수치들로 보시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 주부터 보시면 이제 2월 3일 기준 시가총액 이제 약 89조, 이제 6천억 원 정도 원화로 계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2월 3일 종가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이라고 좀 할 수 있겠죠. 한 $695 정도 찍었을 때 기준으로 이제 자료를 작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상장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굉장히 최근입니다. 작년 2월 24일에 이제 상장을 했고요. 근데 첫 상장 같은 경우에는 1995년에 이미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웨스턴 디지털에 인수가 된 이후에 이제 2025년에 재분사를 한 구조이고요. 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15배 기준으로 PR이 잡히고 있고, PBR 같은 경우에도 8.80배, EPS는 좀 포화두로 잡혀서 굉장히 높은데 $49 정도 됩니다. ROE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초반에는 적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NA로 표시를 해놨고, 네. 이제 발행 주식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적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1.47억 주 정도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작하기 앞서서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좀 생각을 해놨는데 2월 4일에 바로 조정이 조금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장중 저점 한 $582 정도로 해서 이제 $84 수준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조금 조정을 받은 상태이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이 기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아니면은 뭐 프리캐시플로우가 워낙에 탄탄한 기업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기업 개요 쪽으로 보시면 이제 원라인으로 한번 어떤 기업인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샌디스크를 데이터 센터 및 기업용 고성능 SSD와 스토리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반도체 기업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사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조금 넘는 기업인데요. 작년 2월에 스핀오프로 재상장한 이후에 이제 기존의 웨스턴 디지털에서 분사를 해서 낸드나 SSD 기반 주력 제품을 유지하는 가운데 좀 최근에는 라인업 내 고용량이나 고성능 제품 비중을 좀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산업적인 면인데 AI 추론이 늘어나면서 이제 엔터프라이즈용 SSD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AI 산업 구조 측면에서의 경쟁 우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낸드 칩의 공급 구조 변화 측면에서의 경쟁 우위. 그 마지막으로는 AI 인프라 핵심 부품 회사로서 산업 멀티플 재평가 구간에 있다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가격과 공급 그리고 비용 구조에서 모두 유리한 위치에 있는 회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업황 소개부터 바로 들어갈 텐데요. 좀 거시적인 면을 시작해서 조금 이렇게 내로우단에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샌디스크 둘러싼 AI 캡 업황부터 보시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약 2주간 이제 주요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와 어닝스콜이 있었는데요. 이제 공통적으로 뭐 제가 여기 구글 알파벳 메타 갖고 왔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한 바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데이터 센터양 투자 규모가 재확인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발표한 아마존과 같이 모두 2026년에 AI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양 증설 의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뭐 데이터 센터 투자는 뭐 계속 집행이 되고 있긴 했는데 아래 라인 차트 보시면은 뭐 26년 1분기 추정치까지는 꾸준히 이제 상승하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24년도 4분기 고점 대비해서 이제 올해 제 26년 2분기 에스티메이트 추정치로 보시면 30% 정도 좀 줄어질 예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투자 속도는 좀 슬로우 다운 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래 제 검정색 라인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좀 설비 투자 YOY가 좀 상대적으로 플랫하게 유지되는 거에 비해서 캐펙스 투자는 그래도 뭐 계속 지속되고 있다 한 40%, 60% 이 안에서 그래서 수요단에서는 빅테크들의 이제 수요단에서는 견고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업황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하나만 짚고 넘어갈까요? CSP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살짝 섞어서 쓰면인데 역시 짚어주시네요. CSP랑 빅테크주랑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을 좀 섞어서 썼는데요. C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회사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국인 원어민 발음. 감사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하고 이 페이지로 넘어가죠. 두 번째 이제 업황 특징인데요. 두 번째 업황 특징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술적인 부분인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AI 워크로드의 변화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AI 추론이 그러니까 이 추론이라는 단어가 되게 자주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 추론이 데이터 센터의 핵심 업무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럼 추론이 뭐냐라고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AI가 단순히 학습과 공부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 사용자의 질문인 쿼리를 받아서 실제로 답을 만들어내서 일하는 단계에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첫 번째 도표가 이제 좀 어려운 기술 용어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추론 과정 속에서 데이터 센터의 워크로드, 말 그대로 work하는 로드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이제 쿼리랑 리스폰스 룹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제 좌측은 사용자가 AI를 사용하면서 보게 되는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상단에 보시면 쿼리가 있고 밑에 네. 리스폰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용자가 보는 인터페이스고 쿼리를 넣으면 저희는 리스폰스를 받는 구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보시면 AI 내부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보시면 사용자 일단 질문이 들어오면 이미 저장되어 있던 요 더큐먼트 문서들이 잘게 청크로 나뉩니다. 그리고 제가 쿼리로 넣은 게 인간의 언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임베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벡터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두 번째 보이시는 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이제 벡터도 뭐 미적분할 때 그 다음에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벡터는 좀 쉽게 말하자면 언어를 어떤 방향성 정보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벡터가 방향성이라서요. 네. 그래서 새로운 질문이 쿼리로 들어오면 이 벡터 DB에서 잘게 쪼개진 정보를 벡터 DB에서 비슷한 정보를 뭐 수백 개를 이제 막 뒤져서 찾아내고 그걸 계속 읽어와서 초록색 박스에 보이시는 컨텍스트를 만들고 프롬프트를 재구성한 뒤에 LLM이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리스폰스인 최종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뭐 좀 길었는데 여기서 핵심은 LLM이 답을 만들기 전에 벡터 베이스를 계속 읽고 불러오고 이제 뭐 다시 이제 뭐 생각하는 쓰는 과정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벡터 DB가 올라가 있는 저장 장치가 SSD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 추론이 늘어날수록 뭐 GPU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SSD에 훨씬 많은 워크로드가 걸리게 된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문송한 저도 이해가 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검색하고 이제 세 번째 줄에 형광펜이 있는데 그 아래 보시면 레그 에이전트, 세션 메모리 등으로 인풋 아웃풋 패턴 급증했는데 네. 레그 이 용어는 다시 설명드릴 예정이긴 한데 데이터
혹시 얘기할 때 혹시 trash in, trash out 들어보셨습니까, 대표님? 예,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레그가 trash in, trash out을 방지하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AI가 그 hallucination, 즉 헛소리를 하지 않도록 네네. 반드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만 컨텍스트를 만들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결국 AI가 똑똑해질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더 읽어야 되니까 이게 SSD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제 테이블 맥킨지에서 갖고 왔는데 데이터 센터 주력 워크로드의 변화입니다. 사실 이 표에서 말하는 건 이제 전력 수요량이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을 하고 싶었던 거는 추론이 중요해진 만큼 많이 불러와서 읽고 생각하고 액션을 취하기까지 AI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구나. 근데 그만큼 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 전력 수요가 많이 들 만큼 SSD의 역할이 핵심 병목이 되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하단의 이유인데요. 제 마지막 이유입니다. 마지막 업황 변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뭐 AI 측면에서 변화가 있는데 네. 우리 주변에서 뭐가 바뀌었는데 라고 이제 좀 가까이 실생활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가져온 부분입니다. 지난 3년간 AI는 학습에서 지금 이제 추론 그리고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까지 최근에는 좀 네. 화두가 되었죠. 그래서 아래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이번에 2026년에 좀 작게 보이는 저 사람이 젠슨 왕입니다. 2026년 CES에서 젠슨 왕의 발언도 이를 백업하는데 이제 Compute data, AI becomes agentic, physical AI takes leap이라 하면서 궁극적인 AI 사용처의 변화를 이렇게 크게 테이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래로 더 이동해 보시면은 이제 그 아래 테이블에 조금 더 가까운 예시를 좀 우리 직장인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서 네. 아래 두 가지 예시를 가져왔는데 네. 이제 아마존 Q 비즈니스 커스터머스 이런 서비스 모델이랑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입니다. 저는 우측이 조금 더 익숙한 모델이긴 해서 네. 여기 우측을 좀 예시로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 주변에 회사 다니는 친구들도 이걸 되게 많이 쓰거든요. 코파일럿. 사내에서 좀 기본적으로 쓰는 거라고 합니다. 아웃룩을 기본적으로 쓰는 것처럼요. 네. 여기서 이제 레그랑 에이전트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올 수 있는데 이제 레그가 앞서서 정보를 retrieve 하면서 불러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고객사에다 이메일을 하나 보낸다. 네. 근데 그럴 때 MS 생태계,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 내에서 뭐 워드나 아니면은 뭐 원드라이브나 PPT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이 생태계 안에서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이메일을 쓸 때 코파일럿과 함께 이 자료를 누구한테 보내줘. 이걸 기반으로 뭐 미팅 아웃룩 잡아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에이전트가 저희가 에이전트에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럼 그 명령을 내리면 에이전트가 명령을 저 대신 수행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 안에 있는 앱들에서 정보를 불러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라는 하나의 생태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I 추론이 그래서 우리의 실생활에 사실은 뭐 이렇게 회사에서도 가면 매일매일 있었다라는 네.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즉 이제 AI 추론은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고 회사에서는 사실 이제 뭐 디폴트 툴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뭐 AI는 뭐 계속 데이터를 읽어오고 불러오고 다시 저장하고 그래서 사용자가 이런 컨텍스트를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장을 하면서 저희의 에이전트가 됩니다. 그래서 SSD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SSD가 사실은 우리 삶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고 있는 뭐 핵심 인력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이동해서 보시면 이제 좀 샌디스크가 등장을 하는데요. 요 이제 SSD를 만드는 회사가 샌디스크입니다. 아래 테이블 보시면 이제 ESSD인데 요 앞에 E는 엔터프라이즈라 그래서 회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ESSD 수요 증가가 가장 직접적으로 실적에 연결되는 기업 샌디스크 이렇게 샌디스크를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그럼 뭐 어디지? 샌디스크만 SSD를 만드냐 하면 당연히 아니고요. 먼저 SSD 공급 업체를 좀 리스팅을 해봤습니다. 탑5고 삼성전자, 그리고 솔리다임을 인수한 하이닉스, 마이크론, 일본 회사 키옥시아, 그리고 샌디스크가 마켓 시어를 좀 탑5로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5등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 점유율이 유효하냐라고 또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D램이나 HBM, 모바일 메모리 등 여러 제품을 이제 함께 생산을 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키옥시아나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ESSD나 낸드에만 집중하는 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가장 직접적으로 실적에 연결되는 구조를 가진 회사가 샌디스크구나라는 점을 좀 특히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래 이동해서 보시면 이번에 발표된 IR 자료에서 따왔는데요. 아래 샌디스크 제품 기준 매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도 원래 우리가 뭐 장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왼쪽부터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딱 왼쪽에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성장률이 이제 QoQ로 64%로 제일 큽니다. 뭐 매출 총량 같은 경우에는 뭐 랩탑 같은 엣지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부분이 중간에 있는 게 제일 크긴 한데, 이제 아래 고객군 기준 뭐 매출 믹스 장표 보시면 아래 페이지로 이동해서 보시면 클라우드 고객, 즉 데이터 센터 고객의 성장률이 27년 이제 뭐 추정치 컨센까지 거의 20배 수준으로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점은 매출 총량도 당연히 한 기업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당장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수요를 계속 충원을 하다 보니 그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그 가격 측면에서 그래서 경쟁 우위를 좀 당장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조금 더 이동해서 보시면 그 SSD가 전 어떻게 생겼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요게 이제 샌디스크에서 파는 SSD 제품군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조금 작기는 한데 아래 보시면은 그 하이퍼스케일러 그리고 AI 인프런스 이러면서 다 체크 돼 있는데 뭐 네. 본인들 제품들이 다 최저가돼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요 이미지 들어가는 상단의 타이틀을 제가 BICS 8계열 ESSD 제품 포트폴리오라고 했는데 요 단어는 이제 빅스8이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약자의 의미는 그 Bit Cost Scalable NAND Flash에서 이제 비트당 원가를 이제 계속 낮출 수 있는 뭐 3D 적중 구조라는 뜻, 그리고 8은 8세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은 AI 데이터 센터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요구하는 고용량, 고성능, 그리고 고효율 랜드를 이제 뭐 본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이제 판매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래로 좀 이동하면서 이제 기술이 좋은 거는 사실 뭐 알겠고 기술보다는 이제 이런 상황이 좋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왜 하필 좀 최근 몇 주 동안 이렇게 주가가 폭증하고 또 이제 또 사람들의 기대감이 막 올랐나라고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Why Now라는 거를 P랑 Q 측면에서 조금 봤었는데 이제 왜 지금 주목을 받는지를 먼저 가격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서 이제 낸드 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우위인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이제 빅스8 인증에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인증에 따른 뭐 공급 제약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의 확대가 맞물리면서 샌디스크가 가격 결정력과 단가 구조에서 좀 경쟁력을 갖게 된다라는 이제 CT 리서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사실 조금 더 중요하게 봤던 게 바로 일본의 키옥시아라는 이제 회사랑 함께 운영하는 낸드 생산 합작법인 구조라고 봤습니다. 보통 일반 공장들 같은 경우에도 제일 리스키한 면이 공장이 멈추는 게 제일 큰 이제 비용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도 또 굉장히 이제 델리케트하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제 가동이 멈추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왜냐면 감가상각비랑 고정비가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낸드 가격이 하락하면은 뭐 제조사는 생산을 줄이지도 못하고 뭐 고정비를 그대로 떠안으면서 손익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조금 리스크의 측면이 좀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리한 측면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 조인트 벤처스 합작법인 때문인데 샌디스크는 낸드 팹을 직접 소유하지는 않습니다. 제 공장이 이제 일본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 키옥시와랑 그리고 샌디스크가 이제 중간에 보이시는 제가 왼쪽에 보시면은 플래시 벤처스라는 네모 박스를 확대해서 갖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한 50% 정도를 샌디스크랑 키옥시아가 나눠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키옥시아와 그 조인트 벤처에 지분만 투자하고 그 조인트 벤처가 별도의 법인이죠. 어떻게 보면 그 팹을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조 리스크랑 고정비 부담은 이 조인트 벤처스에 있고 샌디스크는 그 낸드를 받아서 SSD를 만들어서 마진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또 그러면 또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어쨌든 지분 투자했는데 그럼 리스크도 똑같이 껴안는 거 아닌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리스크의 성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 조인트 벤처스에 지분만 투자하고 낸드를 구매해서 SSD를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이 직접적으로 손익에 꽂히지는 않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이제 반도체 회사들과는 달리 뭐 리스크 측면에서 좀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았나라고 이 조인트 벤처스 예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측에 보시면은 지난달 1월 29일인데 이제 공동 요 운영 계약을 5년 연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또 주가가 좀 뛰었는데 그래서 낸드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샌디스크는 뭐 공장 리스크를 지는 회사가 아니라 제품 마진 리스크를 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가격 상승이 그대로 이들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좀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생산 구조 단계에서부터 가격 측면에 경쟁 우위를 갖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그러면 키옥시아랑 샌디스크가 네. 서로 그 조인트 벤처를 한 곳에서 네. 낸드를 생산하면 네. 혹시 이제 뭐 낸드가 수요가 수요가 별로 좋지 않은 구간이 있을 때 네. 원가 부담을 안고서라도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합작법인의 네. 어떤 손익을 네. 샌디스크 입장에서는 내 지분율만큼만 손해를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조인트 벤처 세웠을 때 그 손익은 지분율만큼 지분법으로 인식합니다. 회계적으로는 일단 유리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네. 이제 이런 구조 안에서 이제 프라이스 측면에서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낸드와 ESSD에 대해서 조금 딥다이브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왼쪽부터 보시면 ESSD를 생산하는데 이제 왜 낸드 가격이 중요한가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낸드가 켜켜이 쌓인 게 ESSD다라고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즉 이제 ESSD의 원재료가 낸드고 그래서 낸드 가격이 오르면 ESSD 단가랑 마진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분기별 낸드 가격 그래프인데요. 최근에 이제 낸드 단가, 그러니까 ASP, 즉 평균 판매 가격이 좀 다시 상승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2024년에 좀 하락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때를 지나서 2025년부터 반등하는 흐름입니다. 낸드 같은 경우는 또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 구조 안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으로 본다면은 가격이 상승 사이클로 좀 진입한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제 우측에 보면은 좀 TLC 가격이다라고 했는데 이 TLC가 뭐냐면 앞서서 비트라는 단어를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게 낸드를 측정하는 단위가 요 비트입니다. 그래서 TLC는 트리플 레벨 셀의 약자인데 이제 한 셀에 3비트를 저장하는 구조입니다. 그 낸드가 웨이퍼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몇 비트를 담느냐가 또 차이가 나는데 이 TLC가 또 추론 영역에 오면서 되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같은 하나의 면적 안에 더 많은 데이터 비트를 저장할 수가 있어서 추론이 중요해진 데이터 센터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낸드 타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 그래프 보시면 최근 6개월 동안 이제 요 TLC 가격이 좀 급격히 올랐고 또 데이터 센터용으로 이제 쓰고 있는 그래서 좀 TLC 가격이 낸드가 많이 올랐구나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요 비트라는 단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낸드 메모리 종류로 아래 좀 컬러풀한 페이지 갖고 왔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낸드 종류 크게 4가지로 SK 하이닉스 자료에서 갖고 왔는데 요 2개 사실 보시면 되는데 MLC랑 TLC입니다. 그래서 한 웨이퍼 셀 안에 몇 비트를 저장하느냐의 차이인데 이제 MLC 같은 경우는 2비트를 담고요. TLC는 3비트를 담습니다. 근데 샌디스크 현재 ESSD 포트폴리오 앞서 설명드렸던 3군이 TLC 기반으로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TLC 가격 추이를 살피는 게 곧 샌디스크 단가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렇게 봤고 그리고 근데 왜 기존에는 MLC를 더 많이 써 지금 TLC로 넘어왔지? 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에는 하나의 웨이퍼에 2비트를 담았던 게 안전성 측면에서는 좀 2비트가 적당한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는 더 많이 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3비트가 조금 더 데이터 센터 표준으로 채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좀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 게 HBF라는 용어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미래 SSD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최근 이제 AI 구조에서 나타나는 메모리 월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AI 연산 속도는 빨라졌는데 메모리나 스토리지 속도가 좀 따라가지 못하는 구간이 생긴 게 저 빨간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HBM뿐만 아니라 플래시 기반의 HBF랑 eSSD 수요가 함께 커지는 수요가 됩니다. 이게 둘이 같이 붙어있는 구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설계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GPU만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메모리랑 스토리지도 같이 중요해진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HBM의 대가인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낸드 가격과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갖고 왔는데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점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낸드 가격이 오를 때 메모리 회사들의 주가도 같이 오르는 방향이다. 그래서 랩업하면은 지금까지 뭐 낸드 가격이 오르는 구간이고 그 낸드로 eSSD를 만들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회사가 샌디스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또 TLC 가격 추이 갖고 왔었습니다. 초록색 두 번째 라인인데 이번에는 또 왜 지금인가 why now를 좀 공급 관점에서 보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장표 보시면은 키옥시아와 샌디스크가 전 세계 이제 낸드 비트 생산량의 약 31%인데 30% 정도를 저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서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시장에서 좀 상당한 공급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플레이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번 어닝콜에서 좀 중요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제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2026년부터 30년까지 좀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고객들이 낸드 공급을 좀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샌디스크는 그럼 이런 아주 황금 같은 시기에 무엇을 했냐라고 하면은 추가 캐펙스 증설 없이 계약 구조를 장기 공급 계약, LTA라는 단어를 좀 많이 언급을 했는데 long-term agreement 구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말은 근데 더 중요한 말은 가격이 오르더라도 증설로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요 말이었는데 보통 가격이 오르면 기업은 좀 제 수요가 많아지나 보다 하면서 좀 증설을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샌디스크는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생산량을 장기 계약으로 묶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래프 보시면 저 빨간색 아직 있는데 샌디스크의 그래프 보시면 샌디스크의 낸드 점유율은 꾸준히 이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의미 있는 생산자이면서 공급을 더 늘릴 필요가 없는 구조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좌측 아래에 보시면 이제 낸드 업계 전체 웨이퍼 생산량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JP 모건 자료에서 갖고 왔는데요. 즉 이제 펩 증설이 좀 없는 상태가 좀 플랫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웨이퍼 생산량은 거의 늘어나지가 않는데 우측에 또 보시면은 비트 기준 출하량은 계속 증가합니다. 앞에 비트 개념 소개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이 두 개를 조합하면 공장을 더 짓는 게 아니라 같은 웨이퍼에서 더 많은 비트를 뽑아내는 기술 개선만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은 웨이퍼 물량은 더 늘어나지는 않는데 비트 수요는 AI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구조다. 그리고 이런 구조 속에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또 공급을 근데 또 제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구조의 중심에 당장 수혜를 받는 기업은 샌디스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로 좀 이어져서 좀 재무제표 갖고 와봤는데요. 좀 형광펜 일부러 많이 쳤던 게 여기가 재상장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 좀 길게 볼 수 있는 재무제표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서 일단 첫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좀 분기별 흐름인 QOQ부터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YOY로 좀 예측치만 갖고 왔는데 우선 첫 번째로 분기별 보시면 좀 매출단 탑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2025년 Q4에서 2026년 제 1분기, 2분기로 넘어가면서 매출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이 좀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네. 특히 또 보셔야 할 부분이 이게 정확한지는 상무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조정 매출 총이익률이랑 영업이익률로 봤습니다. 제 매출 총이익률 조정 매출 총이익률 보시면
이제 29.9%, 51%, 58%, 그러면 63%까지 이제 올라가고,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뭐 26년부터 좀 뒷담부터는 안 나와 있긴 한데, 7%에서 35%까지 좀 급등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좀 단순히 뭐 많이 팔았다라기보다는 가격이 올라간 효과가 비용에 거의 잠식되지 않고 좀 그대로 이익으로 전이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저는 봤는데, 먼저 앞서서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 조정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비나 재고 손실 같은 일회성 비용을 제거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실제 영업이익보다 숫자가 더 큽니다. 근데 네. 반면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나 R&D 같은 고정비가 차감된 좀 진짜 영업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계산식으로 보면은 저 영업이익률 죄송합니다. 계산식으로 보면은 OP 인컴 나누기 revenue 매출이 OP 마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조정한 기준이 좀 더 좋아 보이고 오퍼레이팅 기준은 그보다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근데 26년도에 이제 Q1이랑 그러니까 1분기랑 2분기를 보시면 조정 매출 총이익률이 아니라 오퍼레이팅 마진 자체가 좀 급격히 올라갑니다. 11%에서 37% 정도로 올라가는데,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매출 총이익은 가격 상승으로 좀 늘었는데 판관비랑 고정비는 늘지 않았다라는 신호를 저는 받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 효과가 이런 판관비나 고정비 같은 비용에 잡아먹히지 않고 영업이익으로 전이된 게 아닌가라고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영업 레버리지 구간에 현재 속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좀 추정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무시할 수가 없는데, 어찌 됐든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조인트 벤처 운영이라든지 의 방법이 좀 특기할 만한 생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단가 상승으로 인한 샌디스크의 영업이익은 뭐 앞서 랜드의 가격 상승과 샌디스크와 키옥시아의 합작법인 형태 운영을 통해서도 예상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뭐 원가 상승에 따른 이제 뭐 가격 부담이나 영업 마진이 적게 남는거나 이런 국면이 아니라 어쨌든 단가 상승으로 이제 바로 이어지고 손익으로도 찍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아래 연간 기준으로 좀 갖고 와봤는데요. 이제 연간 기준으로 보시면 앞에서 보신 분기 변화가 이제 얼마나 좀 큰 숫자로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영업이익부터 바로 보시면은 이제 1년 사이에 대규모 흑자 전환이랍니다. 앞서서 2024년 데이터 사실 있었는데 그 웨스턴 디지털에서 분산하면서 그 SSD 부분만 갖고 오긴 했는데 계속 적자더라고요. 근데 요 1년 사이에 이제 대규모 흑자 전환이 이제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됐는데 흑자 전환이 일어났고, 그 다음 해에는 영업이익이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산업 구조 변화가 실적에 반영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봤고,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수치가 저는 EPS라고 생각을 하는데, EPS가 2년 사이에 한 8배 정도로 지금 표시를 다일루티드 EPS 보시면 되는데 한 8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제 이 뜻은 주가가 뭐 오른 것보다는 이익이 먼저 폭발하고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또 함께 프리 캐시플로우 부분 보시면은 좀 더 인상적이었는데, 적자 구조였던 현금 흐름이 이제 대규모 현금 창출 구조로 좀 완전히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볼만한 게 매출 대비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인 부분이 캐피털 익스펜디처 투 레베뉴 퍼센티지라고 맨 아래에 표시된 부분인데, 이게 2026년에는 한 20% 정도였고, 근데 2027년에는 30% 수준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상승률이. 네네네. 상승률이. 상승률이 이제 20%에서 2027년에는 30%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설비 투자 비율은 좀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뭐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보통 반도체 회사는 뭐 돈을 벌면 공장을 더 짓고 아니면 장비를 더 사고, 그래서 뭐 캐시플로우가 상대적으로 덜 남는데,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면 매출이 100억이다라고 하면은 뭐 30억 정도가 회사에 그대로 현금으로 남는 구조다라고 좀 과장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매출이 크니까 계속 커 나가기 때문에 캐피탈 익스펜디처가 커지더라도 그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네네네. 예, 그렇죠. 매출 대비 저한테 말씀하신 캐피탈 익스펜디처. 예.
지난번 랩리서치 때도 예. 분이 저를 사이에 두고 예. 날카로운 질문과 예. 방어를 해주셨는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일 긴장하고 있긴 했었어요. 음.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매출과 이익은 급증하는데 공장을 더 짓지는 않아도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도 그대로이고 그래서 반도체 회사인데 현금이 좀 소프트웨어 회사처럼 쌓이고 있다라고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래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주가 흐름과 밸류에이션 한번 갖고 왔는데요. 이제 위쪽 차트는 PR가 이제 주가 흐름 EPS까지 같이 갖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샌디스크 PR은 이제 2월 3일 종가 기준으로 14.15배고 일반 스토리지 그룹 피어 대비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샌디스크 14배,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한 26배, 그리고 시게이트 27, 한 8배 정도인데, 물론 요 웨스턴 디지털이랑 시게이트 같은 경우는 HDD라는 좀 콜드 데이터 스토리지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스토리지 군이라는 점에서는 피어를 묶어봤고, 그들 수준에서는 좀 피어 대비 낮은 피어를 받고 저평가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삼성전자랑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이크론도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좀 찾아봤는데 삼성전자 PR이 한 22배 수준이고 하이닉스가 17배더라고요. 그렇게 안 될 거려? 아, 그런가요? 예. 그 정도까지 안 될 거려? 왜냐면 지금 네네. 이익 추정치가 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네. 채 10배가 안 될 겁니다. 아, 예. 포워드로는 사모님 말씀이 맞을 것 예,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네. 마이크론은 31배로 확인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트레일링이나 뭐 네. 그 기준 자체가 다를 거예요. 아, 여기도 이제 포워드로 보셨으니까 네네. 포워드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약간 튜닝을 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주가 흐름과 이제 밸류에이션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위쪽 차트 보시면은 PR과 주가 흐름, EPS 함께 갖고 왔는데요. 샌디스크는 이제 요 2월 3일 종가 기준으로 PR이 포워드로 한 14배 정도 받고 있고, 그리고 일반 스토리직으로 피어 대비 좀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WDC가 웨스턴 디지털인데 네. 그 여기가 26배 정도 받고 있고 시게이트가 27배, 8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둘은 HDD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좀 뭐 콜드 데이터를 스토리지 한다라는 점에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같은 스토리지 피어 안으로 묶인다라는 점에서 좀 PER을 비교를 해봤고, 그리고 또 주가 추이 좀 보시면은 재상장 이후에 초록색이 이제 주가선인데요. 네. 재상장 이후에 한 6개월 정도는 사실 박스권 안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2025년 8월 말에서 9월 초 여름을 기점으로 좀 주가 상승 속도가 좀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시작된 시점이다라고 이 여름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첫 번째 두 개의 전환점이 있는데 첫 번째 전환점이 이 8월 여름경에 이제 모멘텀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 개선 기대가 좀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PER 재평가가 시작된 부분이고, 그래서 뭐 단순히 재상장 이후에 횡보하던 주가가 뭐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을 타기 시작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시장이 AI 스토리지 수요를 좀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시점이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때부터 좀 주가 상승 속도가 좀 가팔라졌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형광펜 친 부분이 이제 11월 말인데, 요게 샌디스크가 S&P 500 지수에 편입된 시점입니다. 샌디스크가 25년 2월에 이제 뭐 스피노프 이후에 상장을 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상장하고 S&P 스몰캡 600 지수로 들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025년 11월 28일부로 S&P 500 지수에 정시 편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뭐 자동적으로 뭐 ETF나 아니면 인덱스 펀드에서 매수해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주가나 거래량 측면에서 좀 큰 수급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 좀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주가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요 두 지점이 그래서 주가를 빠르게 밀어 올린 거래량 증가 구간이었기 때문에 차트에서 좀 변곡점으로 봤고요. 좀 뭐 빨간색 부분이 주가가 빠진 그런 컬러 부분인데,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상승 속도가 뭐 일시적으로 느려졌거나 아니면 거래량 꺾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구조적 모멘텀이 꺾였다라기보다는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속도를 좀 조절하는 좀 숨고르기 구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건강한 조정 패턴을 잡아봤고요. 그러니까 네.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8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차트 보시면 네. 여기 지금 주어진 기간 동안 S&P 500이 15.4% 상승했다는 네. 말씀이 맞다면 네. 그 기간 동안 샌디스크는 1831% 네. 상승했다. 18배 정도 예. 이제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그 위에 표를 보시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노란색 막대 그래프 말고 네. 하얀색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샌디스크 주가 맞나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첫 번째 그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있었던 그 이전 시점은 약간 사이드워크하는 그런 느낌인데 네네. 주가가 거기가 뭐 대충 한 60불 70불 언저리일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 60불 70불에서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695불까지면 대략 한 1000% 정도인 것 같아서 네네. 밑에 주가 퍼포먼스랑 좀 갭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날카로우신데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우리 김예리 프로 1년 기준으로 한 건가요? 네, 1년 기준으로 아, 했고 1년 기준으로 한 거야? 그게 아마 제가 이 차트를 갖고 온 게 좀 숫자를 더블 체크했어야 되긴 했는데 요 맨 아래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 S&P 대비 많이 점프를 했다. 예, 그걸 지금 네. 그건 뭐 네. 당연한데. 1000% 동의합니다. 예, 그건 당연한데. 빠르게 그냥 구글 파이낸스에서 한번 볼게요. 1500%로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밑에 보여주신 게 대략 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재상장된 거가 네, 음, 1년이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음. 제가 볼 때는 이게 스케일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이거 S&P 500은 1년으로 했는데, 음. 이게 샌디스크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네. 기간 차이가 좀 있을 것 첫 같습니다. 페이지 맨 위에 보여주실 때 보면 예. 재상장일이 2025년 2월 24일이니까 예, 아직 그러니- 채 1년이 안 아, 됐고 그러니까요. 예. 네. 주가 범위가 27.89달러가 그 기간 동안의 최저 가격인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아까 말씀 주신 1800% 정도 올라간 저 차트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왜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1년 비교 기간하고는 조금 다른 거잖아요. 아, 그쵸, 그쵸. 예. 비교 기간을 좀 수정한다 예. 하더라도 그냥 예. 샌디스크의 최저점으로부터 주가의 상승률만 보면 잠깐만. 2월 6일에 돼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2월 6일 날 없었고요. 2025년 2월 13일 날 상장이 됐는데 36불에 상장이 됐어요. 그럼 36불 하면은 대충 맞습니까? 36불인데 고점이 뭐 대략 한 80불? 680불, 90불 예. 정도까지라고 하니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 되네. 네. 18배 돼요. 예. 그러면 맨 밑에 보여주신 표 기준으로 저희가 예. 생각하는 게 맞는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예, 1800% 정도. 예, 36불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예. 네. 두 분 확인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사실 제 정보는 다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캔슬림 들어갈 건데 네. 네, 캔슬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C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에다 곱하기 100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영업이익이 한 50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점을 줬고 근데 연간으로 보면은 사실 이것도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또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찌 됐든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0점 줬고요. 그리고 N으로 바로 이동해서 보시면 글로벌 위상은 SSD 기업으로서 탑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이 탑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네. 낸드 기업이잖아요. 네. 낸드만 하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 낸드 기업 중에서 점유율이 5인가요? 네. 그랬었잖아요. 탑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경쟁자 수가 적어도 3개 이상 예, 있다고 그렇죠. 판단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깎을 수 있는 점수가 몇 점 안 돼요, 사실. 5점 정도? 위협적인 세컨티어 알겠습니다. 정도? 그러면 우리 유리 프로가 이따가 맨 마지막에 총 네네. 합계 점수 줄 텐데 예. 거기서 몇 점쯤 깎으면 돼요? 전 여전히 10점을 주고 싶긴 하지만 5점을 깎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우겨보자고요. 음. 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출 고성장 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6년 매출 전망 100억 달러 이제 했을 때 전년 대비 한 28%에서 39% 성장하고 이후에도 AI 데이터 센터 SSD 수요와 낸드 타이트 공급이 좀 지속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됐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최소 3년으로 잡는다 네. 하더라도 이제 그 고성장 연수가 3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6점 줬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 기업 수는 말씀 주셨듯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예. 견고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1점 했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변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긍정적인 개편이라고 봐서 5점 부여했는데요. 이제 웨스턴 디지털에서 플래시 사업을 좀 스핀오프하면서 나스닥에 단독 상장을 했고 이사회가 재편되면서 좀 독립성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사 9개월 만에 좀 편입이 확정이 되면서 이런 유동성 측면에서도 대형주 기준을 충족한다 해서 5점 부여했고요. 그리고 신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그 AI나 클라우드 중심의 데이터 센터용 엔터프라이즈 SSD나 3D 낸드 시장 CAGR을 한 15%에서 25%로 잡았을 때 평균으로 22.5% 이제 받고 그 경우에 이제 11.25점 반으로 이제 나눠서 줄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좀 산출한 기준에 대해서 좀 적어놨고 그래서 다 합산했을 때 5점을 빼면은 26.25점 될 것 같습니다. 아래로 이동해서 보시면 특수관계인 부분인데요. 이제 바이백 부분 좀 검색을 했을 때 그렇게 유의미한 수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02점 정도 퍼센트 정도 있었는데 그냥 0점 부여했고요. 시장 주도주인가라고 봤을 때 뭐 샌디스크가 최근 1년 만에 257% 정도 초과 수익률 달성을 했고 그리고 S&P가 약 아까 15.4%라고 가정했을 때 훨씬 더 이제 초과를 해서 25점 맥스로 부여했고 그다음에 아래로 이동해서 최근 6개월 주요기간 증감률 보시면은 뱅가드 그룹이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을 낸 가격에서 순매수한 이제 비율에다가 이제 200을 곱했을 때 이제 마켓 이 I 캡 점수 이제 적용해서 20점 부여를 했고요. 20점인데 제가 40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 컨디션은 당연히 이제 전월 월봉과 5개월 이평선 대비했을 때 더 전월 월봉 종가가 높았기 때문에 이제 바이로 주어서 앞산에서는 지금 121.25점 했는데 여기서 20점 빼고 5점까지 빼면은 이제 한 6점? 96점 정도 그래도 좀 높은 수준으로 이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5점은 이제 저희가 웃겨서 지금 뺀 거고 이 기관은 보니까 사모님 이게 그 지수 편입되면서 뭐죠? 패시브 패시브 자금들이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편입이 된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맥스 이제 20점만 저희가 I 부분에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40점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수급이었지만 그래도 95점, 96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고 실적을 동반한 성장주라는 관점에서는 좋은 점수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리프로가 쭉 설명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지난번 랩리서치 때도 그랬는데 굉장히 설명 잘해 주시고 실력 좋은 무서운 선생님 아닙니다. 같은 PT를 받은 느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저희 기술에 굉장히 약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두세 페이지 정도에서 설명해 주신 전체 개괄적인 설명 이해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바이 100%라고 하는 게 뭘 바이 100%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샌디스크예요? 아니면은 이게 시장에 대한 거예요? 샌디스크에 대한 겁니다. 마켓 컨디션 보시면 바이 100% 아니면 바이 50%라고 되어 있어서 기준이 그래서 바이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바이 해야 된다. 네네네. 그래요. 네. 아마 이게 대성님 설명. 뭐 이걸 떠나서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뭐 이걸 놓쳤어요. 놓친 가운데 지금 랜드 사업하는 데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 그리고 여기 샌디스크가 있잖아요.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5개 업체 중에서 투자를 한다면 샌디스크이어야만 하는가? 다 똑같이
그 낸드 사업을 하고 있고 네. 그렇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종합반도체 회사로서 D램 쪽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샌디스크하고 키옥시아는 낸드 사업만 갖고 있고 음. 그걸 볼 때 지금 투자해야 한다고 할 때 뭐 다 투자하면 좋겠지만 매력도로 봤을 때 그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뭐 미국 주식이니까 뭐 범위를 좀 좁혀서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를 봤을 때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샌디스크이어야 할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단기 수급의 관점에서는 샌디스크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왜냐면은 지금 당장 생산해서 지금 당장 이익으로 꽂힐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샌디스크가 단기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고 봤고 근데 이제 말씀 주셨듯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이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력하고 또 이제 뭐 SSD뿐만 아니라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이크론이 우위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단기에서 그냥 좀 쉽게 말해서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샌디스크가 그런 측면에서 매력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장기로는 오래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26년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D램하고 낸드 비율이 한 7대3 정도 될 것 같고 낸드 여기 이제 낸드 100%라고 했을 때 사실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은 낸드에서 조금만 그 훼손이 생겨도 이렇게 한 18배 오른 상태에서 변동성이 세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혹시 생각할 수 있는 리스크 네.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 관점에서의 리스크요. 시장 관점에서든 그 펀더멘털 관점에서든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거는 만약에 이제 낸드 100%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이제 리퀘스트가 들어오면은 그거에 맞춰서 100%를 들어왔다. 그럼 100%를 당장 맞춰줄 수 있는 공급사가 샌디스크라고 생각해서 왜냐면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 발주를 해줄 수 있어야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당장 이제 뭐 AI 데이터 센터 짓는데 필요해. 그럼 당장 줄 수 있는 데가 어디야? 라고 했을 때는 샌디스크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고객사가 정말 급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경우에는 샌디스크가 좀 더 많은 양을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멘텀 자체가 그렇죠. 뭐 집중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는 있지만 네. 이쪽이 더 강하다 이렇게 그리고 뭐 네. 아까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했는데 그럼 단기라면 어느 정도 기간이에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지금 가격대가 네. 아까 그 오기 전에 봤는데 고점 대비 한 20% 내에 빠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가격대가 좀 적절한 것 같은지 트레이딩이라고 한다면 전고점까지 보면 한 20% 이상 업사이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를 보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을 보는 건지 바이라고 했으니까 네. 일단 이번 주까지는 좀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빠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조정 오늘 장을 일단 보기는 해야겠지만은 더 다운사이드가 있으면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 영업 현금 흐름이 굉장히 이제 우수한 점 그리고 펀더멘털도 우수한 점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봤을 때 회사 자체는 굉장히 잘 굴러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업사이드를 20% 수준으로 본다라고 가정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건 이제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좀 봐야 확신할 수 있겠다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상무님께서 제가 가끔 참 다행이다 생각되는 그런 국면들이 있는데 최일호 상무님이 저와 동갑 친구여서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살이라도 어렸으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으로 저를 이렇게 다 헤집어놨을 텐데 그래도 좀 친구라 좀 봐주시거든요. 유리프로가 대답하는 동안 제가 상무님한테 제가 똑같은 질문을 받았으면 뭐라고 대답을 제가 했을까 곰곰이 시간이 좀 있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조금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본 그 장표대로
8페이지 아래처럼 예. 지난 1년 동안 샌디스크가 대략적으로 한 18배 정도 올랐고 예. 삼성전자가 한 2배 정도 예. 올랐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9배 더 오른 건데 그죠? 그러면 샌디스크가 삼성전자보다 9배 더 좋은 회사냐? 아마 다 아니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오른 거는 저희가 흔히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이 겪는 건데 어떤 굉장히 좋은 빅사이클 또는 뭐 슈퍼사이클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구간의 산업이 들어가면 시작은 블루칩으로 하는데 결국 제일 고점 부분까지 갈 때는 블루칩보다 맞습니다. 일로칩보다는 스몰캡이나 좀 저희가 말하는 쩔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오르고 그 사이클이 또 피크 아웃 할 때는 그 거꾸로 내려오고 그래서 샌디스크가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는 그런 어떤 이 스토리지 기업들 혹은 메모리 기업들이 굉장히 큰 사이클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급등하는 구간에 5등이 1등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사모님께서 그래서 그러면 샌디스크가 언제까지 그런 1등 기업들보다 아웃퍼폼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더라도 이 하락 사이클에 조금이라도 덜 민감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옮겨가는 게 맞느냐. 제가 만약에 지금 샌디스크 투자자라면 아니면 그 고점을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계속해서 우상향할 때는 2등, 3등 주가 더 좋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걸 갖고 있을 거냐를 보려면 조금 더 업을 분석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좋아지는 델타가 미분값이 마이너스로 안 꺾이고 계속 플러스로 나올 것이냐.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분명히 그 S&P 500 편입 효과로 인한 수급 매수세가 유입된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강하게 턴어라운드 하는데 그 턴어라운드 하는 품목이 단일 품목이었다. 거기에 따른 그 레버리지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마이크론하고 미국 투자를 한 경우에 마이크론하고 이 샌디스크를 저울질할 때는 상당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아마 뭐 두 개 다 어느 정도 뭐 비중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이크론으로 할 수도 있고 공격적 투자자는 뭐 샌디스크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우리가 화두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답은 없는데 계속해서 좀 관찰만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어떤 외부 요건에 의해서 좀 급락이 나온다면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진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기업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이제 제가 예. 정통하진 않지만 예. 우리 사모님처럼 원문을 깊게 로데이터를 깊게 분석해서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요럴 때 참고하는 팁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한국의 그 액티브 ETF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한국의 텍 액티브 ETF들을 보니까 삼성전자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국내 같은 경우는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일부 그 지분을 조금 이렇게 빼서 액티브 ETF들은 이제 샌디스크 같은 것들을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 영향력은 별로 없지만 더 아웃퍼폼 할 거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약간 교환을 해 놓는 건데 ETF는 저희가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그 보유 내역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만약에 샌디스크를 슬금슬금 뺀다. 그러면 좀 그렇죠. 어떤 대중의 심리가 이제 좀 수그러들었구나라는 사인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고 저도 좀 이렇게 몇 개 ETF를 샌디스크 들어간 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냥 보유 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판단이긴 한데 아까 월별 메모리 계약 가격 추세에서 낸드 TLC 512GB 이런 좋은 또 지표를 제시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 변화에 따라서 샌디스크 주가도 틀림없이 동조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가격 지표하고 같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성우님, 이거는 샌디스크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성우님께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우리 첫 페이지 맨 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예. 이 샌디스크에 이제 PER 14.15배, PBR 8.8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기업명하고, 뭐 시가총액하고 이런 걸 다 지우고, 예. 그냥, 어떤 기업인데, PER이 14배고, 북이 8.8배인데, 예를 들어 ROE가 40%다. 이렇게 숫자만 주어졌다. 예. 그러고 나서 이 기업에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면 예.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좀 어려운 건데 사실 미국 기업들은 북 자체가 굉장히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PBR하고 ROE 자체를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에서도 우리나라는 북 자체를 좀 많이 가지고 가고 주중하는 자체가 인색하기 때문에 PBR하고 ROE가 어느 정도 좀 통하는 면이 있는데 미국 기업들은 북 자체가 적기 때문에 PBR도 굉장히 높고 ROE도 굉장히 높고 1000% 나오고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안 본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PR만으로는 좀 그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주가 관련한 배수 지표들만 보고서도 사실은 좀 괜찮은 기업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미국 기업은 사모님 말씀대로 비즈니스 구조가 좀 북을 별로 안 가져가는 구조니까 ROE가 높든 낮든 그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IB들 모습을 보면은 밸류에이션 상에서 PBR하고 ROE를 통한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그 밸류에이션을 저는 보진 못한 것 같아요. 무조건 EPS의 증가율하고 얼마의 배수를 줄 것인가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그냥 단일하게 PE로, 예, PER로 그렇습니다. 보는 경향이 있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PER 자체가 나는 이걸 동의하지 못하고 샌디스크의 그 경쟁력이나 EPS 증가율로 봤을 때 20배를 가야 된다. 그리고 EPS는 앞으로 한 1년 후에 한 60불 될 것 같다. 그러면 60 곱하기 20에서 1200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밸류에이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주가의 주기가 짧고 진폭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 왔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 좀 바뀌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미국 기업들 웬만한 그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는 패밀리스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 그 제조 기업들만큼 경기를 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익하고 PR 배수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케이스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네. 사모님이 왜 미국 기업 분석해 주실 때마다 그냥 EPS 증가율 보고 PR이 지금 몇 배니까 그리고 금리가 지금 어느 수준이니까 좀 싼 것 같다, 좀 비싼 것 같다, 더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오늘의 고민은 아마도 포트폴리오에 얼마만큼의 비중이 있느냐의 문제이지 많은 분들이 반도체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일부 이상은 갖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 투자하셨든 아니면 미국에 투자하셨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종목을 고를 거냐라는 관점에서 상승 가능성을 곱한 상승률, 확률의 개념으로 좀 봐야 하는데 100% 오를 것 확률에 오를 확률은 100%인데 오를 업사이드가 50%다. 뭐 이런 거냐 아니면 오를 확률은 1%인데 오를 확률이 1000%냐. 그럼 저희가 전자를 쫓아가야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샌디스크를 두시고 샌디스크보다 리스크는 조금 낮고 리턴도 조금 낮은 어떤 종목이 있을 거고 리스크도 리턴이 더 높은 종목도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쭉 아마 두시고 합리적으로 리턴과 리스크를 체크해 보시면 분명히 열의와
우위에 있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위와 우위에 있는 기업들을 나누어서 열위를 다 빼면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그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하는 게 되는 그렇습니다. 건데 거기에서 우리 최 상무님처럼 음, 강하고 세게 투자할 거냐 예, 아니면 그냥 분산 투자할 거냐는 예. 이제 꼭 본인의 성향과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그 위험 선호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음. 리스크 애퍼타이트 어떻게 되느냐에 예,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너무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저는 이제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 실제로 샌디스크를 제가 MP에 넣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저는 주변의 동향을 좀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6개월에서 1년 이상 이 IT 사이클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매수는 어느 정도 채워졌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나가는 수급도 우리가 고려를 안 해볼 수 없는 맞습니다. 예, 라는 생각을 해봐서 예. 눈치를 좀 볼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문희사님이 계시면 이 샌디스크의 경쟁력과 업황의 사이클의 이 스트레이치 아웃이 얼만큼 더 갈지 보다 심도 있게 설명해 주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문희사한테도 네.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야, 뭐라 그러세요? 예.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 사이를 두고 선택을 하나를 해야 된다면 뭘 하겠냐라고 뭐 질문을 했는데, 문희사는 그 집중화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좋을 때는 상당한 레버리지가 있는데 이게 약간만 훼손돼도 이미 18배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타격도 굉장히 클 것이다. 그런 반면에 디램과 낸드의 그 사업 포트폴리오가 샌디스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크지 않겠냐,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견도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모님이 또 문희사님 의견까지 잘 물어봐 주셔서 예. 저희가 현재 드릴 수 있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은 좀 드린 게 아닌가 네, 네. 싶습니다. 우리 유리프로는 준비했을 때 그리고 저희랑 오늘 문답하면서 네. 5점 빼서 서운한 거 빼고 네, 또 느꼈던 점 아니면 이런 거 더 고민해봐야겠다 싶은 거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걱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두 분께서 다 물어봐 주셔가지고 저도 일단 아까 말씀 주신 펫 액티브 ETF 공부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고점에 올라갔을 때 그런 정말 세밀한 시간 단위로 어떤 뭐 뉴스가 나왔나 그런 걸 좀 공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처음 샌디스크를 좀 상무님께서 한번 여기 봐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 주셨던 게 한 $400 초반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얼마 안 되는 정말 시간 안에 이렇게 확 급등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뭘 하는 기업이길래라는 되게 신기한 관점으로 기업을 분석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향후 이 움직임에 따라서 좀 반도체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AI 캐펙스 측면이라든지 좀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향후에도 꾸준히 트래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본인들이 깊게 알고 있는 종목이 많아지면 정말 무기가 많아져서 나중에는 어떤 장이 와도 수익을 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완성도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조사도 많이 했고. 네, 상무님이 아마 매주 시키는 느낌이. 네. 저희 인턴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공부 많이 하셔서 저희가 좀 대신 해드리는 영역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공부하시는 그리고 잘 아시는 기업들이 늘어나서 어떠한 장세가 와도 미인 대회에서 미인을 잘 고르시는 그런 날들이 좀 더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오늘 도움 드렸길 바라겠습니다. 1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함께 해주신 인턴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